시장이 주식장도 오르고 비트도 오르고 금도 같이 오르니까 왠지 모를 불안함도 좀 같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시장 대응 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사실 워낙 많이 빠져가지고 뭐 저 개인적으로는 그냥 이제 저가 매수세가 일단 좀 들어오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고 있어요. 어, 계속 제가 강조를 좀 드리고 있는 포인트이긴 한데, 지금 구간에서 뭐 여전히 저는 추세 하락에 대한 걱정을 할 구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저는 이제 떨어지면 이제 매수가 맞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시장에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그 추세에 대한 부분을 다르게, 그러니까 하방으로 이제 빠질 수 있는 요인은 어쨌든 미중 간의 이 정상회담 자체가 파토가 나는 거, 이거 말고는 저는 없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확률적으로는 이게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뭐 지금은 이 적극적인 리스크 관리보다는 오히려 좀 하락하면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뭐 지금 시장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시장도 악재적인 부분, 그러니까 관세와 관련된 부분, 미중 정상 간의 흔히 말하는 이 긴장도가 높아질 수 있었다라는 우려감이 지금은 좀 희석된 거죠. 어쨌든 만나긴 만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뭐 어쨌든 두 사람이 만난다라는 것 자체가 결과물 자체를 아무것도 내지 않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거죠. 뭐라도 내놓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시장은 이제는 악재보다는 호재에 그 관세 관련 리스크에 좀 이제 숨겨져 있었던 이제 호재를 계속 이제 좋게 좀 해석하는 것 같고요. 지난주에 어쨌든 지방은행 관련, 이제 부실대출 관련 이슈가 있었지만, 뭐 뜯어놓고 보면 이게 구조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그냥 개별적인 이슈고, 오히려 이걸로 인해가지고, 왜 파월 의장이 그 QT를 종료를 한다라고 했을까라는 의문이 해소가 된 거죠. 아, 연준이 혹시라도 모를, 그러니까, 이 부실대출은 이 문제가 SVB 사태 2023년 이런 사태로 확산되는 걸 미연에 방지하고 싶었겠구나라는 거죠. 시장이라는 거 결국은 연준이 어쨌든 이 시장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인지했다라는 거고, 결국은 이 손을 썼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뭐 이제 결국은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유동성이 더 공급될 것이다라는 기대감까지도 이제 같이 연결고리가 되면서 시장은 조금 더 호재성 재료에 반응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면 빅테크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되는데, 일단 ASML이라든지 그다음에 TSMC 실적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AI 관련 쪽에서는 조금 더 계속 좀 드라이브가 걸리겠구나라는 기대감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관세 관련 리스크는 이제 조금씩 희석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좀 눌려 있었던 호재성 재료들, 뭐 이제 이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이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 이게 결국은 AI 트레이드가 이어진다라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작용을 하면서 오늘처럼 시장이 다시 좀 강세를 보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전반적으로 뭐 안전자산, 뭐 위험자산 할 것 없이 강세이다가 지금 전체적으로 채권까지 수급이 몰리나 봅니다. 조금 전에 10년물이 4%대가 깨졌네요. 3.98까지 내려온 것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도 시장이고 저희 채팅창에서도 오늘 라크리가 왜 이렇게 아프냐라는 질문이 좀 나오는데, 오라클의 오늘 3% 이상 하락을 어떻게 해석을 하시겠습니까? 뭐 워낙 이 오라클, 그러니까 시장은 그런 것 같아요. 저 흔히 말하는 이제 엔비디아발 그러니까 엄밀히 일단 빅테크발이죠. 빅테크발 폰지 사기 실패해서 계속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고,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꼬투리가 잡힌 거죠. 예, 일단 이제 매출이, 그러니까 마진이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 나온 거, 너 그래서 그 돈 도대체 어떻게 마련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한 이제 의문을 생긴 건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은 좀 단기적인 이슈일 것 같아요. 오라클이 계속 빠질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이런 부분은 뭐 이번에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할 때 조금 더 해소될 것 같아요. 그래, 결국은 이 클라우드 관련 쪽의 시장은 굉장히 좀 성장하고 있구나. 결국 돈은 벌겠지라는 부분이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번 이제 실적 발표를 통해서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좀 꼬투리를 잡고 싶어 했었던 포인트가 조금 잡힌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게 단기적으로 오라클의 발목을 잡을 것 같진 않아요. 저는 단기적인 조정으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오라클도 어차피 조정이 좀 필요한 자리였다라고 이야기를 정리를 해볼 수 있겠는데, 뭐 항상 말씀 주신 게 금리 인하 시그널 그 사이클은 계속 될 거고, 이런 상황 속에서 실적만 잘 받쳐준다면
관세가 장애물이 되지 않는 한 시장은 폭주기관차처럼 올라갈 것이다라고 종종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사실상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을 봤을 때 또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마찰이 생길 가능성도 있는 거고 아무래도 대두나 히토류 더 이상 얘기 안 나올 거다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좀 어느 쪽으로 어떤 섹터를 보는 게 좋을까요?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히토류 관련 쪽이, 그러니까 지금 히토류 대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해서 거기에 관련된 종목에 대한 투자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이미 시장에서 노출된 재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거는 뭔가가 합의가 나온다면 오히려 재료 노출로 인해 가지고 물론 뭐 단기적으로는 올라갈 수 있겠지만 오히려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 재료 노출로 인해서 뭐 그렇게 크게 저는 관심도를 가지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이런 히토류 관련, 오히려 저는 히토류 관련 협상이 나와서 히토류 관련 기업들이 빠지면 오히려 저는 그게 더 매수의 기회라고 봐요. 왜냐하면 중국이 대두를 사준다라고 트럼프 일기 때는 말을 안 했나요? 당연히 했죠. 그런데 안 사주잖아요. 그 다음에 히토류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계속 중국 정부는 이야기하잖아요. 공식적으로 통제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지만 뭐 통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양쪽에서 합의를 한다고 해가지고 중국이 그럼 히토류를 원활하게 공급을 하고 대두를 적극적으로 사줄까요? 저는 아닐 것 같아요. 결국은 중국은 중국 할 것 같고요. 미국은 미국 할 것 같아요. 이거 뭐 트럼프 일기 때도 똑같이 보여왔던 것 같고 결국은 그러니까 정상 간에 만나서 뭐 결과물을 뭐가 만들어낼까? 그러니까 의미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않을 것 같고요. 그냥 서로 만났다라는 거 의미를 두면서 결국은 그냥 그 긴장도만 낮출 것 같아요. 근데 시장은 결국은 그것만으로도 만족하는 거고 그렇다면 뭐다? 결과물에 대한 부분에 의해서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그냥 시장의 이 관세 리스크가 완화된 거에 대한 기대감. 그러면 결국은 다시 또 AI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냥 AI 관련 쪽에 집중하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사실 대표님과 좀 반대로 많은 분들께서 생각을 하셨나 봅니다. 지난주에 워낙 장이 안 좋기도 했고 왠지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만나면 거기서 또 시장을 떨굴 만한 여러 가지 모멘텀이 나올 것 같다. 그렇다 보니까 이 빅스 2배 레버리지 ETF를 굉장히 많이 순매수를 했다라고 하는데 오늘 좀 20이 깨져서요. 이 빅스 쪽의 상품 투자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저는 이 포인트에서 저는 특히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우리나라 상학개미 분들이 이거 굉장히 많이 투자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는 좀 이해 안 된다라는 거. 그러면 제가 출연하는 방송을 많이 안 보셨나 봐요. 저는 오히려 이때는 빅스는 오히려 저는 매도가 맞다고 말씀을 많이 드렸고 그렇게 따지면 이제 SBIX죠. 오히려 SBIX를 매수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빅스 지수가 30을 기점으로 해서 시장은 바닥을 형성했거든요. 물론 뭐 얘는 그러니까 예외는 있었죠. 뭐 100까지도 올라가는 경우도 있었고, 근데 알고리즘 공격이죠. 뭐 그런 것들을 좀 예외가 있긴 했지만 통상적으로 보통 30 위에서는 이 시장의 바닥이 형성됐다라는 거. 그러면 27인 구간에서 빅스에 대한 매도를 많이 적극적으로 했다라는 거 저는 조금 아쉬운 포인트라고 봅니다. 물론 제 예상이 틀려서 트럼프 대통령과 그다음에 시진핑 주석이 만나지 않고 뭐 파토가 난다면 뭐 지금 현재 레버리지 그러니까 이 빅스에 대한 투자가 빚을 발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지금 현재 흐름에서는 하방은 조금 더 위험하지 않을까요?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빅스가 15 이하라면 한번 도전해볼 만 하겠지만 20 이상인 구간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빅스 지수에 대한 투자는 오히려 지금 조금 좀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20 아래일 때, 뭐 15면 살짝 도전해 볼 만하지만 20은 너무 높은 자리다. 오히려 하방이 너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유빅스가 10% 이상 빠져요? 13%. 아, 크게 빠지는군요. 많이 빠집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좀 곡소리가 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시장은 좀 강하게 올라가는 만큼 좀 긍정적인 이슈들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봐야 할 것 같은데 오늘 백악관 케빈 헤셋 경제고문이 셧다운 관련해서 언급을 좀 해줬거든요. CNBC에서 나왔던 얘기들을 좀 보니까 일주일 내로 종료될 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좀 한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시장 반응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실제 셧다운은 시장에서 그렇게까지 관심 안 두는 것 같아요. 이게 예전처럼 한 10달이 넘어가는 과정에서는 조금 관심이 커질 것 같은데, 저는 아직까지 또 제 생각에는 셧다운이, 그렇게까지 시장이 주목을 받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렇게 시장에서 왜 셧다운에 관심을 안 가지냐. 결국은 학습 효과거든요.
지금 역사적으로 셧다운이 있었던 경우, 그럼 실제로 셧다운이 있었을 때, 그러니까 그 셧다운이 있었던 그 100일 동안 주가가 그렇게 많이 빠졌냐라고 하면 실제로 많이 안 빠졌어요. 그래서 빠진 경우가 많지가 않고 중요한 건 그 빠진 폭도 크지 않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셧다운이 끝나고 나서 1년 정도 지났을 때 지수가 어떻게 됐냐라고 보면 대체적으로 올랐어요. 그러니까 시장은 학습을 가는 거죠. 아, 셧다운이 됐어도 생각보다 별 영향은 없었더라. 오히려 그렇게 해서 셧다운 때문에 떨어졌을 때 매수를 했을 때 수익이 더 낮더라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셧다운을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시장이 대대적인 구시잖아요. 그러니까 좀 나빠야 경제지표라든지 뭐가 좀 나빠야 특히 이제 이 연준으로 하여금 금리 인하를 더 유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셧다운은 제가 보기에는 리세션에 대한 우려감이 자극되지 않는 수준까지는 셧다운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된다면 기간적으로 본다면 한 2달 정도? 예, 그 정도가 만약에 넘어간다는 거. 그러니까 사상 최고치라는 게 사상 최장 기간이라는 게 달리면 모르겠어요. 그때부터는 조금 시장이 셧다운과 관련된 부분을 좀 신경을 쓰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셧다운 관련 부분은 시장에서는 아직은 좀 관심을 안 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도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어쨌든 이 백악관에서 먼저 이야기를 했잖아요. 셧다운 해결될 것 같다? 그럼 이 말은 백악관에서도 슬슬 부담은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조금 합의점이 나올 수 있는 포인트이긴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뭐 어쨌든 합의가 나온다라는 것 자체도 좀 긍정적인 포인트라고 볼 수 있어서 어쨌든 셧다운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 시장에는 뭐 그렇게까지 부정적이 없냐? 오히려 저는 그러니까 오히려 좀 긍정적인, 그러니까 통화정책, 그러니까 이 조금 더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이끌어낼 수 있는 연준으로 하여금 금리 인하를 조금 더 유도할 수 있는 재료로 지금 현재는 더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히려 경기 침체는 뭔가 유동성 공급이 필요한 만큼 빠르게 금리 인하를 가져올 수 있다 보니까 2달까지도 여유 있게 봐도 됐다. 그러니까 사실상 먼저 얘기를 해줘서 시장에서는 더 큰 호재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번 주에 그러면 폭주기관차 진짜 탑승을 해도 될지 한번 여쭤보도록 할 텐데 목요일에 테슬라 실적 발표 앞두고 있습니다. 테슬라 이번 주 목요일에 앞두고 어떻게 보는 게 좋을지 좀 간단하게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단 뭐 좋은 날 실적 발표를 하더라고요. 저 때가 제 생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테슬라를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물론 뭐 댄 아이브스만큼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테슬라가 결국은 그 로봇 시장에서 저는 승자가 될 것 같아요. 물론 웨스트하고는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보더라고요. 너무 느리다 동작이. 그래서 한 10년 정도는 뭐 지나야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그러면 이 옵티머스를 제외하고 그러면 다른 그러면 흔히 말하는 로봇이 얼마나 그만큼까지 퍼포먼스를 내냐라고 보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어쨌든 AI 그러니까 로봇, AI, 그다음 자율주행 거기에 반도체까지도 본인들이 그다음 에너지까지도 뭐 어찌 보면 지금 현재 AI 트레이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사업을 본인들이 다 하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풀스택 회사고 뭐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는 성장성에 대한 부분은 계속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건 있어요. 이번에 실적은 잘 나오겠죠. 하지만 이거는 보조금이 이제 종료되는 시점에 따른 어찌 보면 조금 이연 수요라고 봐야 되겠죠. 미리 좀 땡겨가지고 이거 일단은 수요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했기 때문에 4분기에는 오히려 좀 이게 수요 절벽에 빠질 수도 있다. 이 부분을 근데 테슬라도 좀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번 어닝콜에서는 실적은 잘 나올 것 같다. 근데 이제 그와 관련된 부분 이후에 4분기에는 좀 실적은 안 좋아지겠지만 그거를 이제 커버할 수 있는 자율주행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옵티머스와 관련된 발언을 좀 하지 않을까요? 그런 것 점을 감안한다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테슬라와 관련된 부분의 흐름은 뭐 계속 좀 그러니까 상승 쪽으로 조금 이어진다. 다만 단기적으로 지금 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좀 눌림목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혹시라도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나중에 세론이 나와서 좀 조정을 준다면 저는 테슬라는 지금 구간은 여전히 좀 매수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뭐 이번 주 목요일 날 아침에 뭐 알게 되겠지만 테슬라 실적 발표 지난번 돌이켜 보면 사실 내년 여름 그러니까 하반기 들어가기 전까지는 어려울 거다라고 굉장히 침울한 표정에 가까운 목소리를 보여줬던 게 이제 일론 머스크였는데 만약에 이번에 테슬라 현재 주가 440불 초반에서 더 올라갈 수 있는 뭔가 모멘텀을 잡는다면 어떤 게 좀 나와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아무래도 이제 그 로보틱시와 관련된 부분에 뭐 코멘트가 조금 더 나와줘야 되겠죠. 그게 이제
저가형 모델과 이어져야 되는데, 근데 그 멘트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일단 저가 모델과 관련된 부분은 아직까지는 적극적이지 않는 것 같고, 결국은 지금 이제 뭐 그들이 말하는 이제 자율주행 관련 부분에 있어서 좀 확장성을 조금 더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로보택시와 관련된 부분, 뭐 요 이야기가 제가 보기에는 시장에서 조금 더 관심 있어 하지 않을까 싶고, 옵티머스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시장에서도 좀 먼 이야기라고 생각해서 어쨌든 로보택시, 그다음 저가 이 모델 요 관련 이야기가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많은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해서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도 뭐 테슬라도 있겠습니다만 코카콜라라든지 넷플릭스 뭐 그리고 IBM, 인텔 이런 기업들 정말 꽉꽉 채우고 있거든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기업들의 실적은 전 대체적으로 긍정적일 것 같아요. 일단 뭐 시장에서도 컨센서스가 다 상향 조정되고 있는 기업들이고, 인텔이 조금 애매하긴 할 것 같은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텔 같은 경우는 최근에 행보가 괜찮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어쨌든 트럼프 정부가 지분 인수와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파운드리 쪽에서도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는 모멘텀이 발생이 됐잖아요. 그래서 인텔 관련 부분에 있어서도 또 흐름은 괜찮을 것 같고, 넷플릭스야 뭐 당연히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캐대언 관련 이슈도 있고, 그다음 앞으로도 뭐 꾸준히 관련 이슈는 계속 잘 나올 것 같아서 뭐 넷플릭스 관련 부분에서도 뭐 엄청 괜찮을 것 같고, 뭐 코카콜라야 뭐 특별한 거는 없을 것 같긴 하지만 뭐 최근에 뭐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것들을 본다면 뭐 특히 이제 제로콜라 관련 이슈에 그러니까 그 판매와 관련된 부분이 좀 많이 올랐다라는 이런 이슈도 보면 뭐 실적 관련 부분에서도 좀 긍정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발표되는 주요 기업들의 실적들은 어닝 쇼크가 나올 가능성 있는 기업들은 많이 좀 제한될 것 같고요.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시장 예상치를 대부분 좀 상회하는 결과물을 내놓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지금 뭐 전반적으로 이제 항상 말씀 주시듯이 상향 콜을 좀 주시는 편이신데, 만약에 좀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된다면 뭔가 종목을 꼽기는 그렇고, 섹터로 봤을 때는 이 섹터는 지난 3분기에는 그래도 썩 좋지는 않았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되는 섹터가 좀 있을까요? 아무래도 유통주지 않을까요? 예, P&G를 필두로 해서 좀 유통주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섹터 쪽은 조금 더, 제약 바이오 쪽은 좀 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래도 제약 바이오는 그 약강 인하와 관련된 우려감을 벗어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바이오 섹터, 그러니까 제약주랑 그 다음에 유통주 관련 쪽은 조금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는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 주식은 또 이미 주가가 또 조정을 또 많이 준 상태라 가지고, 예, 그래서 그렇게까지 이번 실적 시즌에서 아주 부정적으로 볼 만한 건 없지 않을까? 물론 뭐 변수로 개별 종목들이 하나씩 좀 터져 나오긴 할 것 같은데요.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를 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사실 뭐 저희 마이크론도 여쭤봐야 되는데 뭐 시간 관계상 일단 잠깐 뒤에 하고요. 아까 에린님이 저희 채팅창에서 아이온큐랑 양자 섹터 관련한 질문을 주셔갖고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아이온큐가 최근에 리게티에게 수급을 좀 뺏긴 느낌도 들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아이온큐 또 0.3%씩 빠지고 있는데, 양자 섹터에 대한 미래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양자는 말 그대로 뭔가 지금 당장에 기대감을 가지고 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그게 뭐 짧게는 뭐 10년이 될 수 있고 얼마가 될 수 있는 건 모릅니다. 근데 이거는 말 그대로 산업을 보고 지금은 이제 저는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주식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결국은 시장이 다시 한번 유동성에 다시 이제 이 유동성장 랠리가 나와야 저는 간다라고 보고 있고, 그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는 유동성장이 끝나는 시점, 특히 이제 금리 인상이 되는 시점이겠죠.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보기엔 고점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 전까지는 어쨌든 시장에서는 계속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수급은 들어올 것 같긴 해요. 물론 뭐 메이저 수급은 들어오지는 않겠지만 뭐 개인 투자자들이라든지 일부 이제 헤지펀드들 쪽에서는 계속 저는 양자컴은 그러니까 지금처럼 유동성장이 형성이 된다면, 유지만 된다면 저는 계속 꾸준히 갈 것 같다. 업황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가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계속 시장의 유동성을 좀 체크하면서 저는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좀 업황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섹터 안에서 종목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디램에 대한 수요는 내년까지도 계속해서 좀 필요할 것이다라고 오늘도 기사가 나오기도 했는데, 마이크론 오늘 바클레이스에서 목표 주가 240까지 끌어올려줬더라고요. 근데 또 단계 많이 올랐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마이크론 쪽의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항상 이제 반도체 관련 쪽에서 마이크론 이야기를 제가 많이 했죠. 저도 이제 계속 매수 의견을 많이 드렸는데요. 여전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이번 사이클이
물론 항상 이제 반도체 슈퍼 사이클은 그 슈퍼 사이클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가 뭐 고점이다라는 말은 있는데 확실히 이번엔 다른 것 같아요. 물론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뭐 10년 슈퍼 사이클 이건 모르겠는데 최소한 지금이 끝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슈퍼 사이클의 초입구, 이 사이클이 1년 사이클일지 2년 사이클일지 10년 사이클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이 끝물은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이 업사이클의 초입구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여전히 저는 긍정적으로 본다. 그 다음에 특히 2024년에 메모리 시장과는 지금 다른 게 2024년 같은 경우는 기대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서버는 잘 팔리는데 그럼 여기 HBM 관련 부분이 뭐 흔히 말하는 이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삼성이라든지 마이크론도 진입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 그 다음에 지금 서버 수요가 앞으로 좀 더 이어지고 세트 수요로도 이연될 수 있다, 확산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었는데 그게 결국은 다 깨졌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서버 수요는 다시 재고를 이제 쌓아야 되는 조정기에 들어왔고, 그 다음에 지금은 빅테크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증설하고 있고, 2024년만 하더라도 증설해야 한다라는 느낌이었고, 할 거다라는 거였다면, 지금은 실제로 하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HBM도 원래는 진입을 할 거라는 기대감이었다면, 지금 마이크론 같은 건 이미 이제 진입을 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이제 실적에서 이제 명확하게 좀 지켜줄 수 있는 분위기라서, 뭐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지금 구간에서도 여전히 긍정적이다. 그래서 메모리 관련 기업들, 반도체 장비 관련 기업들도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뭐 마이크론 역시도 저는 대장주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구간도 괜찮다. 저는 오히려 매수를 해서 떨어지면 추가 매수한다는 생각으로 접근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이크론 아직까지 초입부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디램 하면 또 국내 증시에는 삼성전자와 그렇죠. SK 하이닉스가 있지 않습니까? 디램은 코리아죠. 이 10만 전자 좀 곧 있으면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요즘은 스멀스멀 올라오는데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문서진 대표님이 제가 알기로 미국 증시에 대해서는 항상 강세론자에 가까운데 국내 증시에 대해서는 박해요? 가끔 좀 박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3,800 뚫었습니다만 더 갈 수 있을까요? 지금 분위기만 될 것 같아요. 4천, 연말 4천 이야기, 4천 갈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 미국이 어쨌든 좀 끌어줄 것 같아요. 분위기 자체가. 글로벌 유동성 장이잖아요. 그래서 같이 끌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AI가 어쨌든 내러티브가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핵심이 또 반도체이기도 하니까 우리 어쨌든 증시를 담당하고 있는 게 결국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라는 걸 감안한다면 지수 저는 우리나라도 북장도 갈 것 같습니다. 지금. 네, 4천까지 불러주셨습니다. 네, 와. 역시 말 그대로 애널리스트 콜을 주셨네요. 네, 진짜 와 네. 이렇게까지 강하게 얘기해 주실 줄은 몰랐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뭐 미국 증시도 그렇고 국내 증시도 서로 다 좋아서 양쪽에서 다 같이 수익을 받아갈 수 있는 그런 투자의 맛 즐겨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